주름과 다이어그램 7번째 주제는 권력과 주체 중 미분적 관계들로서의 권력관계와 적분입니다. 앞서 봤듯이 권력이 곧 힘들의 관계이고 이처럼 특이점들을 관통하며 특이점들을 분배, 방사하는 미분적 관계들이라면 그것을 안정화, 지층화, 현행화하는 것은 하나의 적분입니다. 적분은 특이성들을 연결하고 정렬하며 동질화하고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고 한 점으로 수렴시키죠. 그럼에도 이는 국지적, 부분적인 적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적분의 결과 산출되는 조작 기제로서의 제도들이란 생산적, 유동적, 관계적인 권력이 아니라 재생산적, 고정적인 데에 만족합니다. 권력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되는 것이고 국가기구와 같은 데 국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국가라는 기구를 잠정적으로 산출하는 것이기에 고정된 국가란 없고 오직 지속적인 국가화 작용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는 권력관계를 전제합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모든 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으로서의 통치가 국가에 앞섭니다. 이로써 우리는 군주, 아버지, 돈, 신 등의 몰적 신급의 주변에 존재하는 분자적 혹은 미시물리학적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들레즈가 펠릭스 가타리와 함께 창안한 개념인 몰적, 분자적 개념상은 특정한 운동 양상을 정의합니다. 전자가 주류적이고 지배적이기 때문에 포함과 배제의 선을 긋는 고정적인 실체처럼 작동한다면 후자는 그런 지배적 흐름에서 이탈하면서 비주류적인 동시에 새로운 생성의 선을 창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레즈는 그런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처럼 창안하는 선으로 작동하는 미시적이고 분자적인 요소들이 몰적 신급을 이탈하는 힘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인간에게 응용한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고정된 인간이란 없고 오직 인간을 구성하는 힘들에 따른 구성물로서의 인간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몰적 신급에 따라 우리는 사유하는 동물, 웃는 동물 등으로 인간임을 규정하지만 푸코는 그러한 인간임은 힘을 작용하고 힘에 작용받는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인간이라는 구성물만이 있다고 사유합니다. 가령 푸코가 인간의 죽음이라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무수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문제는 푸코가 단순히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단순한 하나의 개념을 논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혹은 니체식의 초인을 푸코가 따르려는 것이었다는 해석도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들레즈가 이해하는 것처럼 푸코에게 언제나 문제는 인간의 구성적인 힘들, 입니다. 이 힘들은 어떤 다른 힘들과 결합하는가,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구성물은 무언가, 이렇게 푸코가 물었다는 거지요. 이로써 들레즈는 푸코가 사유하는 미분적인 힘 관계들의 일종의 방사선으로서의 권력의 형성망이 어떻게 인간 자신 안으로 흘러들어가는지를 포착합니다. 푸코에게 결코 보편적인 것, 영원한 것은 그 자체로 중요성을 부여받지 못하죠. 예를 들면 그는 보편적인 것의 아래에는 특이성들의 방사와 놀이만이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보편성 혹은 영원성이란 특이하고도 일시적인 조합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들레즈는 인용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즉 그처럼 모든 인간이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다시금 인간의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걸까요? 들레즈는 푸코가 정의하는 곳은 바로 그 정반대다라고 말합니다. 즉 푸코에게 한편의 영원성의 형식으로서의 인간의 죽음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 힘 관계들을 자기 안으로 말려 들어오게 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조합해내는 주체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로써 생성되는 것으로서의 권리의 주체, 특이성의 주체, 가능성의 충만으로서의 삶 속에 있는 주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감하듯이 이는 푸코가 지식의 의지를 출판한 뒤 8년간의 침묵 이후 보인 사유의 행보와 맞닿았습니다. 그는 1977년 자, 이제 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무능력만을 소유한 채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권력에 사로잡혀 있음을 소외합니다. 푸코가 그렇다는 거죠. 소외에 이어서 스스로 답변합니다. 삶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가장 긴장된 지점은 그것이 권력과 충돌, 논쟁하면서 권력의 힘들을 역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그 함정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바로 이 지점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치 분자적인 신급이 몰적 신급을 벗어나서 이탈의 선을 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몰적 신급을 구성해내는 원천이 되듯이 인간은 자신을 예속시켜 신민으로 만드는 몰적 신급으로부터 권력의 선을 이탈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윤리적인 주체가 됨으로써 그를 새로이 구성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로써 푸코는 권력의 힘들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권력이 신체의 생산적인 힘을 분할, 통제, 조립하기를 넘어서 죽어서는 안 되는 삶 자체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을 때 푸코는 거꾸로 권력에 저항하는 삶을 형성하고자 하는 거죠. 바로 그게 푸코가 소위 주체 윤리학식이라고 불리는 후기의 저작들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자기 돌봄의 결과 출현할 윤리적, 저항적 주체를 예비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의 작동을 가능케 했던 미분적 관계들로서의 힘 관계들이 주체의 안쪽으로 접혀 들어와서 윤리적이고 저항적인 주체를 만드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주체의 형성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거나 혹은 적어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저항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관련해서 들레즈가 주목하는 것은 힘 관계들이 연원하는 바탕으로서의 바깥입니다. 앞서서 들레즈의 존재론의 큰 틀은 잠재성의 현행화라는 점을 보았죠. 이번에는 역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층이라는 현실성으로부터 지층화되지 않은 것을 지나서 바깥이라는 잠재성의 층위로 우리의 사연은 역행할 겁니다. 이는 들레즈가 구분하는 푸코의 세 시기, 지식의 고고학, 권력의 계보학, 주체의 윤리학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관련된 지층입니다. 지층이 역사적인 형성물이듯 지식은 일련의 역사적 형성물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퇴적층은 두 형식, 즉 보기와 말하기, 사물과 말이 제시하는 가시적인 것과 엄표 가능한 것을 지층화의 두 요소로 삼는데요. 가시성과 엄표 가능성은 지식의 두 가지 형식적 조건들 내지 형식화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이 사물 내지 감각적인 물질과 대비되는 오직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빛과 결부되는 것이라면 엄표 가능성은 언어학적 단위나 시니피앙, 단어, 문장, 명제, 언어 행위와는 대비되는 오직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어와 결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도 않지요. 그처럼 보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는 본성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가시성과 엄표성이 벌이는 치열한 전투의 장에서는 총체적인 엇갈림과 공격이 난무합니다. 이런 전투장에서 가시성과 엄표 가능성이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비관계로 소멸될 관계이지요. 그렇다면 지식은 본성상의 차이를 갖는 상이한 두 가지 형식 속에서 어떻게 특정한 조건들 안에서 등록되고 서명되는가? 이런 물음은 지식이라는 형식적인 차원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의 이행을 준비합니다. 그처럼 지식에 대한 탐구는 권력론으로 푸코를 이끈다는 것이 들레즈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과 관련된 지층화되지 않은 것 혹은 전략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힘들의 관계로서의 권력은 순수한 기능, 즉 비형식화된 기능으로서 지층화되지 않은 것이었죠. 지식이 형식적인 조건들 내지 형식화된 기능에 관련된다면 권력은 지층화되지 않은 기능과 진료들에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구성하는 힘 관계와 지식을 구성하는 형식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지식과 권력 사이에는 지식의 두 형식 간 본성상의 차이만큼이나 이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양자 사이에는 쌍방적 내재성 내지 상호적 전제가 있다는 점이 이를 해명합니다. 권력은 지식이 전제하는 원인이고 반대로 권력은 자신이 현행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분화, 분화로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하나 인식 형성을 위해 권력 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만큼이나 힘들의 관계 역시 지식을 구성하는 지층화되고 정형화된 지층 안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불안정하고 사라져가는 것, 거의 잠재적인 것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권력 관계, 권력 지식의 복합체에 대해 이러한 탐구로서 충분히 나아가게 된 것일까요? 푸코가 스스로 난제에 봉착했음을 호소하는 지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견고한 층위는 스스로
스스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요청하고 스스로는 어떤 형식도 진료도 갖지 않기 때문에 권력을 거꾸로 지식에 호소하지요. 이런 상호적인 전제는 양자를 더욱 긴밀하게 결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써 주체가 어떤 힘관계의 또 다른 분할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긴박합니다. 그로써 푸코는 지식, 권력과는 또 다른 칭위, 권력을 배태내는 심층으로까지 사유를 밀고 갑니다. 그 결과 그가 직면하는 것은 바깥입니다. 지층화된 형식으로서의 지식과 다르게 권력은 지층들 바깥을 구성하는 분산된 힘들의 관계로서의 바깥을 지시합니다. 보기와 말하기라는 두 개의 외재성의 형식이 역사를 구성한다면 힘과 힘들의 관계로서의 바깥에는 힘들의 생성이 있습니다. 이 바깥의 공간으로부터 혹은 이 바깥의 호소로부터 푸코의 사유학이 권력에 대한 저항, 인간 자신 안에서의 삶의 해방이 해명됩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푸코의 세 번째 시기를 여는 거죠. 세 번째는 주체와 관련된 주름작용 혹은 사유의 안쪽입니다. 들레즈는 사유를 암과 대비시켜서 공통감 내지 제인적인 모델에 따라서 해로 기결되는 사유 이미지를 비판하고 물음과 문제 제기로서의 사유 안에서의 사유학계가 발생하는 이른바 이미지 없는 사유를 주장한 적이 있지요. 푸코에 대한 분석에서도 들레즈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 섭니다. 푸코에게서 고려되는 사유학이 역시 지식이 위치하는 어떤 안정적인 지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보다 보기와 말하기의 전투에서 드러나는 틈 사이에서 발생하고 그 사이를 파고들어 내부적인 것을 파괴하고 절단하는 바깥의 침입 아래에서 생겨나기 때문인 거죠. 그 지점에서 하나의 힘이 다른 힘에 작용하고 다른 힘으로부터 작용을 받는 어떤 소거 불가능한 일정한 거리를 창출하는 바깥이 드러납니다. 하나의 힘이 다른 힘에 부여하거나 받는 감흥은 바깥에서 연원하는 거죠.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바깥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깥과 그로부터 연원하는 힘들의 관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구성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구성된 형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깥으로부터 연원하는 힘 관계들이 사회 및 제도와 결부되어 주체 바깥에서 작동하는 대신 주체 자신 안에서 작동하게 될 때 새로운 주체화로서의 주름이 형성됩니다. 주체는 인간이라는 말이 지시하듯 개별적인 개체를 넘어선 보편적인 종 자체를 지시하는 말도 아니고 단순히 실존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체란 이처럼 바깥과 관계하는 가운데 자신의 특정한 배치 속에서 드러내는 힘들의 관계 속에서 주름 접혀 만들어지는 형성물이죠. 이로써 지식이라는 지층으로부터 출발해서 권력이라는 지층화되지 않은 것을 지나서 우리는 힘관계라는 미분적 관계들의 주름 접힘에 의해 형성되는 주체화의 과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지층은 가시성과 엄표 가능성이라는 형식적 조건으로서의 지식을 지시하고 전략은 힘들의 관계라는 지층화되지 않은 비형식화된 기능으로서의 권력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바깥은 가시성, 엄표 가능성이라는 지식의 바깥이자 힘 관계들로 구성된 권력의 바깥을 지시합니다. 주름은 또 이처럼 바깥으로부터 연원하는 힘 관계들의 주체의 바깥에서 작동하는 대신 자신 안에서 작동할 때 형성되는 주체와의 지점을 지시하지요. 앞서 푸코의 권력론이 지시하는 다이어그램이란 곧 미분적 힘관계라는 점을 봤습니다. 지식이라는 지층이 안정적이고 모일적이고 거시적이고 고정적인 형성물이라면 그 지층들 사이에 다이어그램은 존재합니다. 반면에 또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그램은 힘들의 생성 운동을 나타내는 동시에 언제나 미시적인 동요를 동반한 불안정적이고 미분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층화된 형성으로서의 지식이 지층화되지 않은 것으로서의 권력과 상호적 전제 관계를 이루듯 다이어그램의 그 자체로 결여된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지층화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주체 역시 푸코식의 힘관계들, 들레즈식의 특이점들의 미시적인 동요가 일시적으로 안정성을 획득함으로써 형성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주체는 끊임없이 변화와 생성의 운동을 드러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푸코가 말하는
않은 저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푸코에게 영원하거나 보편적인 것은 주어진 역사적 형성 혹은 그러한 형식적 과정 내에 존재하는 일련의 특이성들의 할당에서 도출되는 전반적인 대량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보편적인 것의 아래에는 특이성들의 방사와 놀이만이 존재할 뿐인 거죠. 투쟁의 놀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동일한 맥락에서 권리라기보다는 삶입니다. 생성되는 것으로서의 권리의 주체는 특이성의 담지체, 가능성의 충만으로서의 삶이지 결코 영원성의 형식으로서의 인간이 아닙니다. 푸코가 그리는 권력의 다이어그램이 군주적 모델을 포기하고 규율적 모델의 도입을 지시할 때,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인구의 생명 권력 내지 생명 정치하게 되었을 때 권력의 새로운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삶이었습니다. 이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권력에 대립시키는 거죠. 니체가 말하듯이 저항이 예전의 인간에서 추출해내는 것은 그 가능성의 측면에서 더 크고 더 능동적이며 더 긍정적이고 더 풍부한 삶의 힘들입니다. 삶을 해방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 안에서라는 겁니다. 이로써 들레즈가 지칭어되지 않은 것 바깥으로 나아가며 해석해내는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으로부터 출발해 주체의 윤리학에 이르는 사유의 여정은 하나의 주름으로서의 윤리적인 동시에 저항적인 주체의 탄생을 안내합니다. 다이어그램적인 관계, 주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예속, 종속된 신민이길 그치고 새로운 힘관계로서의 기존의 지칭마저 와해, 변형시키는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주름과 다이어그램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죠. 1편부터 4편까지 이어진 내용은 개체화였습니다. 논리적인 현행화를 언제나 초과하는 방식으로 강도적 현행화로서 구성되는 개체를 1편부터 4편까지 보셨고요. 5, 6, 7편에는 주체화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비형식적이고 순수 진료적인 바깥의 힘관계에 따라서 하나의 주름으로서의 생성되는 윤리적인 동시에 저항적인 주체를 푸코라는 책을 바탕으로 봤습니다. 주름 접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강도적인 개체, 하나의 저항적인 주체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들레즈가 제안하는 존재론에서 모든 주름이 자신을 모조리 펼쳐내는 법은 없고 모든 주체가 자기 변형의 과정을 중단시키는 일도 없습니다. 들레즈 말대로 오직 어떤 공상의 괴물, 원기로 기능할 수 있는 괴물, 종별화된 그 어떤 성체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괴물로서의 주름만이 자신을 고집스럽게 지속할 뿐입니다.